지금 노르웨이 해운업계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30년 무사고의 전설로 불린 선장 올라프 한센, 그의 마지막 항해가 중국 신형 LNG선으로 결정됐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기술을 넘어섰다던 중국의 야심찬 선박은 출항 18시간 만에 균열과 폭발 위기에 휘말렸고 전 세계가 충격에 빠졌습니다. 과연 이 참사는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요? 그리고 한 노장의 결단은 어떻게 바다의 역사를 뒤집었을까요? 지금 바로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고 신뢰의 힘이 만든 반전의 항해를 확인해 보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진실을 향한 당신의 응원입니다. 저는 노르웨이 오슬로 외곽베르겐 해안마을에 사는 올라프 한센입니다. 62년의 인생 중 40년을 바다에서 보냈습니다. 손주들은 할아버지 얼굴보다 파도를 더 많이 봤다고 농담하죠. 제 삶은 언제나 배와 함께였고 이제 딱 한 달 후면 그 모든 것과 작별해야 합니다. 은퇴라는 단어가 이렇게 무겁게 느껴질 줄은 몰랐습니다. 오늘 아침 본사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마지막 항해 명령이었죠. 평범한 루트였다면 기쁘게 받았을 겁니다. 하지만 제 손은 수화기를 쥔 채 얼어붙었습니다. 중국 하이롱 조선소에서 제작한 신형 LNG 운반선이라는 말을 듣는 순간 20년 전 그날 밤이 떠올랐거든요. 2007년 12월 노르드호의 폭발 사고. 제 부하 17명이 영하 162도의 액화가스와 함께 불길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용접 불량과 검수 생략이 원인이었죠. 하지만 경영진은 효율을 외치며 모든 것을 덮었습니다. 그중 한 명이 바로 클라우스 에드문드, 지금은 CEO가 되어 제 앞에 앉아 있는 사람입니다. 선장, 이번이 마지막 항해야. 멋지게 마무리하게.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갑습니다. 하지만 제 눈에는 서류 위에 찍힌 하이롱 조선소 로고가 보였습니다. 20년 전 그 이름과 똑같았죠. 우연일까요? 아니면 역사는 정말 반복되는 걸까요? 한국과의 연결고리요? 아직은 모릅니다. 다만 제 책상 서랍 깊숙한 곳에 낡은 명함 한 장이 있습니다. 10년 전 부산 항구에서 만난 한국인 엔지니어가 건넨 것이었죠. 그때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장님, 진짜 기술은 속도가 아니라 철학입니다. 그 말의 의미를 이제야 찾아야 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고 악몽은 매일 밤 저를 찾아오니까요. 불길 속에서 손을 뻗는 부하들의 모습이 선명합니다. 오늘도 새벽 4시에 깼습니다. 식은땀으로 범벅이 된 채로요. 침대 옆 아내 잉그리드는 제 손을 꼭 쥐어줬지만 떨림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부엌으로 내려가 커피를 내렸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항구의 불빛들이 흔들렸죠. 한 번의 균열이 모든 걸 무너뜨린다. 20년 전 사고 보고서에 적혀있던 문장입니다. 단 0.3mm의 용접 불량이 17명의 목숨을 앗아갔죠. 그 보고서를 작성한 사람이 바로 저였습니다. 하지만 클라우스는 그것을 서랍 깊숙이 처박았습니다. 올라프, 자네도 알다시피 회사는 효율로 움직이네. 과거는 과거일 뿐이야. 그의 말은 차가운 칼날 같았습니다. 저는 그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겁쟁이였죠. 그리고 그 침묵이 20년간 제 가슴을 짓눌러 왔습니다. 이번 항해를 거부할 수도 있었습니다. 한 달만 버티면 은퇴인데 굳이 위험을 감수할 필요가 있을까요? 하지만 제 안에 무언가가 말합니다. 이건 단순한 항해가 아니라고, 속죄의 기회라고요. 서류를 다시 펼쳤습니다. 중국 하이롱 조선소 제작, 최신 로봇 용접 기술 적용, 납기 18개월 단축.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습니다. 너무 완벽해서 오히려 의심스러울 정도였죠. 제 손이 펜을 들었습니다. 서명란 위에서 멈췄습니다. 잉크가 마를 때까지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저는 회사 본관 18층 회의실로 올라갔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오슬로 항구가 한눈에 내려다 보였죠. 그곳에서 제 아들 요나스를 만났습니다. 32살 재무팀 임원입니다. 명문대를 나와 회사에서 가장 젊은 임원이 됐죠. 하지만 저는 그 아이가 자랑스러운 동시에 낯설었습니다. 제가 바다에 있는 동안 요나스는 혼자 자랐거든요. 아버지, 앉으세요. 요나스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그는 노트북을 펼쳐 화면을 돌려 보여줬습니다. 중국 하이롱 조선소 계약 건입니다.
단가는 한국 대우조선의 52% 수준이고요. 납기는 18개월 단축됩니다. 숫자들이 화면을 가득 채웠습니다. 요나스는 숫자를 신뢰하는 사람이었죠. 요나스, 이 배를 직접 본 적 있나? 제 질문에 요나스는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현장 실사 영상을 3번 검토했습니다. 영상이 아니라 내 눈으로 본 적 있냐고 물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때 회의실 문이 열렸습니다. 클라우스 CEO가 들어왔죠. 58살 은발의 정장이 완벽한 남자입니다. 카리스마가 넘쳤지만 저는 그 미소 뒤에 숨은 냉혹함을 알고 있었습니다. 올라프 선장, 오랜만이네. 이번이 마지막 항해라니 의미 있지 않나? 의미요? 20년 전 그가 보고서를 묻어버린 그 의미 말입니까? 제 주먹이 저도 모르게 쥐어졌습니다. 클라우스는 프로젝터를 켰습니다. 거대한 LNG 운반선이 화면에 떴죠. 이 배는 혁명입니다. 18개월 만에 완성했어요. 한국은 36개월 걸리는 배를요. 그의 목소리에는 자부심이 넘쳤습니다. 하지만 제 눈에는 용접선이 이상하게 보였습니다. 너무 균일했죠. 마치 복사한 것처럼요. 선장님, 이건 감정이 아니라 데이터입니다. 요나스가 끼어들었습니다. 그래, 데이터는 거짓말 안 하지. 하지만 사람은 거짓말을 하더군. 20년 전처럼 말이야. 회의실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클라우스의 미소가 굳어졌죠. 아버지, 무슨 말씀이세요? 2007년 12월 노르드호 폭발 사고. 용접 불량이 원인이었어. 하지만 누군가 보고서를 숨겼지. 제 시선이 클라우스에게 향했습니다. 올라프, 과거를 들춰내는 건 현명하지 못해. 17명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효율을 말하고 있습니다. 클라우스는 한숨을 쉬고는 서류 뭉치를 제 앞에 놓았습니다. 이건 은퇴 선물일세. 서명만 하면 돼. 서류 맨 위에 하이롱 조선소 로고가 선명했습니다. 제 손이 다시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20년 전 그 밤의 불길과 비명이 떠올랐죠. 요나스가 펜을 건넸습니다. 아버지, 회사 전체가 이 프로젝트에 달려 있습니다. 1조 원 규모예요. 제 아들은 숫자를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사람을 떠올렸습니다. 요나스는 제가 바다에서 떠나지 못했던 이유를 이해하지 못했죠. 펜을 들었습니다. 서명란 위에서 멈췄습니다. 잉크가 종이에 닿기 직전 제 뇌리에 한 문장이 스쳤습니다. 한 번의 균열이 모든 걸 무너뜨린다.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하루만 시간을 주십시오. 클라우스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회의실을 나서고 있었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10년 전 부산에서 받은 명함의 번호였죠. 한국거제 김도현 수석 엔지니어. 전화를 걸까 말까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제 안에 무언가가 속삭였습니다. 답은 한국에 있다고요. 출항 12시간째 모든 것이 순조로웠습니다. 언론은 이미 선착장에 나와 있었죠. 클라우스가 직접 주선한 시승 행사였습니다. 요나스도 함께 승선했습니다. 아버지, 보세요. 모든 계기판이 정상입니다. 요나스는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계기판만 응시했습니다. 화물창 온도계가 영하 162도를 가리키고 있었죠. 정상 범위였습니다. 하지만 제 가슴속 어딘가가 불편했습니다. 캡틴, 커피 한잔 하시죠. 부선장 라울이 보온병을 건넸습니다. 필리핀 출신으로 15년간 함께 항해한 동료였죠. 뭔가 신경 쓰이십니까? 아니야, 괜찮아. 거짓말이었습니다. 18시간째 경보음이 울렸습니다. 화물창 온도가 영하 150도로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12도 상승, 냉각 시스템 이상이었죠. 온도 급상승, 압력 게이지 확인. 제 목소리가 선교를 가득 채웠습니다. 요나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럴 리 없는데요. 시뮬레이션에선 완벽했습니다. 시뮬레이션은 바다가 아니야. 저는 엔진룸으로 달려갔습니다. 화물창 벽면에서 이상한 진동이 느껴졌습니다. 손을 대보니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죠. 캡틴, 뭔가 이상합니다. 라울의 외침과 동시에 금속이 삐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용접선이었습니다.
균열이 생기기 직전의 소리였죠. 전 선원 대피. 당장. 제 명령에 선원들이 움직였습니다. 20년 전 노르드호에서도 이랬습니다. 경보와 폭발 사이 단 3분의 시간. 요나스가 제 팔을 붙잡았습니다. 아버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 아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처음으로 데이터가 아니라 현실 앞에 선 인간의 두려움을 봤죠. 압력 방출 밸브 열어. 지금 당장. 라울이 밸브를 돌렸습니다. 슉 하는 소리와 함께 가스가 분출됐습니다. 압력이 서서히 떨어지기 시작했죠. 하지만 늦었습니다. 용접선 한 곳에서 작은 균열이 보였습니다. 0.5mm 눈으로 겨우 보일 정도였죠. 모두 갑판으로. 선원들이 비상구로 몰려갔습니다. 저는 요나스의 손을 잡고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뒤에서 금속이 찢어지는 소리가 들렸죠. 갑판에 나왔을 때 폭발음은 나지 않았습니다. 다행히 압력 방출이 효과가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선체 내부는 이미 손상된 상태였습니다. 구조선이 도착했습니다. 전원 무사히 이송됐죠. 언론이 달려들었습니다. 중국 신형 LNG선 첫 항해 18시간 만에 위기. 헤드라인들이 쏟아졌습니다. 요나스는 멍한 표정으로 서 있었고 클라우스는 어디론가 전화를 걸고 있었습니다. 저는 부두에 혼자 남았습니다. 예인되어 오는 배를 바라봤죠. 용접선의 균열, 그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10년 전 받았던 명함을 다시 꺼냈습니다. 한국거제 김도현 수석 엔지니어. 번호를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세 번째 신호음 끝에 목소리가 들렸죠. 여보세요? 김 엔지니어님, 저 올라프 한센입니다. 10년 전 부산에서 뵀던. 기억합니다, 선장님. 무슨 일이십니까? 저는 숨을 깊이 들이쉬었습니다. 도움이 필요합니다. 한국으로 가도 되겠습니까? 전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김도현의 대답이 들렸습니다. 언제든 오십시오. 진실은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흘 후 저는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거제까지는 버스로 5시간이 걸렸죠. 창밖으로 펼쳐진 풍경이 낯설면서도 묘하게 익숙했습니다. 10년 전 잠깐 들렀던 이 나라가 이제 제게 답을 줄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이 들었습니다. 대우조선해양 정문 앞에 섰을 때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거대한 크레인들이 하늘을 찌를 듯 솟아있었고 용접 불꽃이 사방에서 터져나왔습니다. 이곳은 살아 숨쉬는 거대한 공장이었죠. 김도현 엔지니어가 정문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58세 회색 작업복에 안전모를 쓴 그의 모습은 10년 전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악수를 나누는 그의 손은 거칠었지만 따뜻했죠. 안내를 받아 들어간 곳은 용접 작업장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박말순을 만났습니다. 56세 여성 수석 기사였죠. 그녀는 마스크를 벗고 저를 쳐다봤습니다. 30년 현장을 지킨 사람의 눈빛이었습니다. 박말순은 용접 토치를 들고 시범을 보여줬습니다. 3cm 용접선을 붙이는데 30분이 걸렸습니다. 너무 느렸습니다. 중국 로봇은 같은 작업을 3분 만에 끝냈으니까요. 왜 이렇게 오래 걸립니까? 제 질문에 박말순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그 30분이 30년을 붙잡아 줍니다. 그녀의 말에는 자부심이 묻어났습니다. 숫자로 설명할 수 없는 무언가였죠. 저는 그 순간 요나스가 보지 못했던 것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김도현이 저를 실험실로 안내했습니다. 거대한 강철 탱크 2개가 놓여 있었죠. 하나는 한국산, 하나는 중국산이었습니다. 겉보기엔 똑같아 보였습니다. 영하 196도 액화질소 테스트를 해보시겠습니까? 김도현의 제안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버튼을 눌렀고 액화질소가 두 탱크에 동시에 주입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산 탱크는 조용했습니다. 진동계가 0.00mm를 가리켰죠. 하지만 중국산 탱크에서는 미세한 떨림이 감지됐습니다. 0.1mm 육안으로는 보이지 않는 수치였지만 계기판은 정직했습니다. 압력이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중국산 탱크 내부 압력이 급상승했죠. 18시간 전 제가 겪었던 그 상황이 실험실에서 재현되고 있었습니다.
김도현이 모니터를 가리켰습니다. 용접 온도 3도 차이로 금속 조직이 바뀝니다. 그게 생사를 가르죠. 그의 설명을 들으며 저는 깨달았습니다. 기술은 숫자가 아니라 철학이라는 것을요. 박말순의 30분은 단순한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책임이었고 신념이었으며 바다 위 선원들의 생명이었습니다. 작업장으로 돌아왔을 때 박말순은 여전히 용접 작업 중이었습니다. 땀이 얼굴을 타고 흘렀지만 그녀의 손은 흔들림이 없었죠. 저는 그 모습을 한참 동안 지켜봤습니다.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20년간 제가 찾던 답이 여기 있었습니다. 효율이 아니라 진심, 속도가 아니라 정성, 데이터가 아니라 사람이었습니다. 김도현이 제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기술은 손끝이 아니라 마음끝에서 완성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돌아가야 했습니다. 오슬로로, 클라우스에게, 요나스에게, 그리고 진실을 기다리는 사람들에게로요. 거제에서 이틀을 보낸 후 김도현은 제게 한 장의 문서를 건넸습니다. 중국 하이롱 조선소가 사용한 설계 도면과 한국 대우조선 도면의 비교 분석 자료였죠. 두 도면을 겹쳐 놓으니 99%가 일치했습니다. 복제였습니다. 완벽한 복제였죠. 하지만 그들은 한 가지를 복사하지 못했습니다. 바로 용접 철학이었습니다. 도면에는 온도와 시간이 숫자로 적혀 있었지만 그 숫자가 왜 그래야 하는지에 대한 이유는 없었으니까요. 오슬로로 돌아왔을 때 요나스가 공항에 나와 있었습니다. 그 아이의 얼굴은 지쳐 보였습니다. 18시간의 악몽 이후 요나스는 달라져 있었죠. 아버지, 제가 조사해 봤습니다. 차 안에서 요나스는 노트북을 펼쳤습니다. 화면에는 중국 조선소의 건설 이력이 떠 있었습니다. 2022년 설립, 2023년 첫 LNG선 인도, 놀라운 속도였죠. 하지만 그 이면에는 한국 기술자 스카우트 기록과 설계 자료 유출 의혹이 있었습니다. CEO는 이 모든 걸 알고 계셨습니다. 요나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자신이 믿었던 상사가, 회사가, 그리고 자신이 승인했던 모든 데이터가 거짓 위에 세워졌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힘들어했죠. 다음 날 저는 클라우스의 사무실로 직접 찾아갔습니다. 그는 여전히 침착했습니다. 창밖으로 오슬로 항구가 내려다 보이는 그 자리에서 20년 전에도 그는 저를 설득했었죠. 선장, 무엇을 원하나? 클라우스의 질프라블럼은 차갑고 직접적이었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가져온 비교 분석 자료를 그의 책상 위에 놓았습니다. 진실을 원합니다. 그는 서류를 훑어봤습니다.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죠. 그리고는 의자에 깊숙이 몸을 묻었습니다. 그래서 어쩌자는 건가? 계약을 파기하자고. 1조 원 손실에 위약금 8천억, 회사를 말아먹을 셈인가? 그의 논리는 여전히 효율이었습니다. 숫자였고 손익이었죠.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그 논리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싸게 사서 망하는 게 진짜 손실입니다. 제 대답에 클라우스는 비웃듯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요나스가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녹음기가 들려 있었죠. 중국은 한국 도면을 베꼈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그걸 알고 계셨습니다. 요나스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녹음기에서 클라우스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지난주 임원 회의 때 그가 했던 말이었죠. 그 배는 괜찮아. 폭발만 안 하면 그걸로 끝이야. 침묵이 흘렀습니다. 클라우스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오랜 시간이 지난 후 그가 입을 열었습니다. 20년 전 노르드호 때도 난 같은 선택을 했지. 효율을 택했어. 그리고 17명이 죽었지. 그의 목소리에는 처음으로 균열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회사는 살아남았어. 그게 내 일이었으니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당신의 일은 사람을 죽이는 게 아니었습니다. 클라우스는 더 이상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저와 요나스는 사무실을 나섰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요나스가 말했습니다. 아버지, 이제 제가 선두에 서겠습니다. 그 순간 저는 제 아들이 진짜 어른이 되었음을 알았습니다. 데이터가 아니라 진실을, 효율이 아니라 신뢰를 선택한 어른으로요. 일주일 후 이사회가 소집됐습니다. 15명의 이사진이 회의실에 모였어요. 클라우스는 상석에 앉아 있었고
저와 요나스는 증인석에 섰죠.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프로젝터를 켰어요. 한국에서 가져온 영하 196도 테스트 영상이 재생됐습니다. 한국산 탱크와 중국산 탱크의 극명한 차이가 화면에 나타났죠. 이사들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요나스가 비교 도면을 배포했어요. 99% 일치하는 두 설계도를 본 이사들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 클라우스를 쳐다봤지만 그는 여전히 무표정했죠. 1조 원 규모의 프로젝트입니다. 손실과 위약금을 합치면 회사가 흔들립니다. 재무 담당 이사가 말했어요. 숫자는 명확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다른 숫자를 제시했죠. 노르드호 폭발 사고 배상금은 2조였습니다. 17명의 목숨값이었어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20년 전 그 사건을 기억하는 사람들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또 한 번의 사고가 난다면 이번엔 회사가 아예 문을 닫을 겁니다. 제 말에 이사들이 고개를 끄덕였죠. 하지만 클라우스는 입을 열었습니다. 선장의 말은 감정적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합리적 판단이에요.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침착했어요. 하지만 요나스가 녹음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클라우스 자신의 목소리가 회의실에 울려 퍼졌죠. 그 배는 괜찮아. 폭발만 안 하면 그걸로 끝이야. 이사들의 시선이 클라우스에게 쏠렸습니다. 그는 눈을 감았어요. 오랜 침묵이 흘렀죠. 의장이 표결을 제안했습니다. 중국 계약 파기 후 한국 조선소와 장기 계약 전환 건이었어요. 손이 하나씩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9대 6 가결됐어요. 클라우스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는 저를 바라봤죠. 그의 눈빛에는 분노도 적개심도 없었습니다. 다만 깊은 피로만이 서려 있었어요. 선장, 자네가 이겼네. 그는 그렇게 말하고는 회의실을 나갔습니다. 그의 뒷모습은 쓸쓸했어요. 40년 커리어가 무너지는 순간이었으니까요. 요나스가 제 옆에 섰습니다. 그 아이의 어깨가 떨리고 있었죠. 저는 아들의 어깨를 가만히 두드렸습니다. 말은 필요 없었어요. 회의 후 저는 박말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멀리서 용접 소리가 들렸어요. 한국과 계약하기로 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짧은 침묵이 흘렀어요. 그리고 박말순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30분이 30년을 지켜낼 겁니다. 그녀의 말은 간결했지만 무게가 있었어요. 저는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오슬로 항구의 배들이 정박해 있었죠.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진짜 신뢰를 쌓는 일은 계약서 한 장으로 끝나지 않으니까요. 하지만 적어도 첫걸음은 뗐어요. 효율이 아니라 안전을, 속도가 아니라 철학을 선택한 첫걸음이었습니다. 요나스가 옆에서 말했습니다. 아버지, 이제 제가 이 프로젝트를 맡겠습니다. 제대로 해보겠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죠. 제 아들은 이제 데이터뿐 아니라 사람도 읽을 줄 아는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이 싸움은 의미가 있었어요. 밤하늘에 별이 떠올랐습니다. 북극성이 유난히 밝게 빛났죠. 선원들은 북극성을 보고 방향을 잡습니다. 저도 이제 제 방향을 찾은 것 같았어요. 결정이 내려진 후 세상은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노르웨이 최대 해운사의 계약 전환 소식은 업계의 지진처럼 퍼져나갔어요. 일주일 만에 유럽 3대 해운사가 중국 발주를 취소했습니다. 독일 함부르크의 오래된 선사도, 프랑스 마르세유의 거대 물류회사도 같은 결정을 내렸죠. 도미노처럼 무너져 내렸습니다. 일본 해운사들도 움직였어요. 도쿄에서 긴급 회의가 열렸고 한국 조선소와의 재계약 논의가 시작됐습니다. 10년 전 한국을 떠났던 그들이 다시 돌아오고 있었죠. 국제해사기구에서 긴급 회의가 소집됐습니다. LNG 운반선 안전기준 강화가 논의됐어요. 용접 품질 검사 기준이 대폭 상향 조정됐고 신규 선박 인증 절차도 까다로워졌습니다. 언론은 연일 이 사건을 다뤘어요. 노르웨이 일간지 아프텐포스텐의 헤드라인은 이랬습니다. 도면은 훔칠 수 있어도 철학은 훔칠 수 없다. 그 문구는 전 세계로 번역되어 퍼져나갔죠. 제 책상 위에는 각국 언론의 인터뷰 요청이 쌓여갔습니다. 하지만 저는 모두 정중히 거절했어요. 말보다는 결과로 보여주고 싶었으니까요.
한국조선소에는 주문이 폭주했습니다. 거제 대우조선해양의 주가가 3주 만에 42% 상승했어요. 10년 침체를 겪던 조선업계가 다시 살아나고 있었습니다. 박말순에게서 문자가 왔어요. 요즘은 밤 10시까지 일합니다. 하지만 행복합니다. 짧은 문장이었지만 그녀의 기쁨이 느껴졌습니다. 30년 장인의 손길이 다시 세상의 인정을 받고 있었죠. 클라우스는 한 달 후 CEO직에서 사임했습니다. 기자회견장에 선 그의 모습은 초라했어요. 한때 업계를 호령하던 카리스마는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효율에 취한 제5만이 회사를 위험에 빠뜨렸습니다. 그의 고백은 담담했어요. 변명도 책임 회피도 없었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는 가운데 그는 고개를 숙였죠. 회견이 끝난 후 클라우스는 저를 찾아왔습니다. 회사 뒷문에서 단둘이 마주 섰어요. 그는 담배를 꺼내 물었지만 불을 붙이지 않았습니다. 20년 전에도 자네 말을 들었어야 했네. 그의 목소리는 쉬어 있었어요.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늦었으니까요. 미안하네, 올라프. 클라우스는 그렇게 말하고는 돌아섰습니다. 그의 뒷모습을 보며 저는 복잡한 감정을 느꼈어요. 분노도 동정도 아닌 묘한 감정이었습니다. 요나스는 새로운 프로젝트 책임자가 됐습니다. 한국조선소와의 협력 프로젝트를 총괄하게 된 거죠. 그 아이는 매주 거제를 오가며 현장을 배우고 있었어요. 어느 날 요나스에게서 영상통화가 왔습니다. 화면 너머로 거제 조선소가 보였어요. 박말순이 손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여기 오셔야 해요. 직접 보셔야 합니다. 요나스의 얼굴은 밝았어요. 데이터만 보던 아이가 이제는 현장의 가치를 알고 있었습니다. 국제선급협회 검사관 이네스 벨라르디가 공식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한국산과 중국산 LNG 탱크의 비교 실험 결과가 공식 기록으로 남겨졌어요. 이제 이것은 개인의 주장이 아니라 국제사회가 인정한 사실이 됐습니다. 보고서 마지막 페이지에는 이런 문장이 적혀 있었어요. 기술의 진정한 가치는 속도가 아니라 신뢰에 있다. 저는 그 문장을 읽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 사람의 결단이 세계 조선업의 지형을 바꿨어요. 하지만 그것은 제공이 아니었습니다. 진실의 힘이었죠. 창밖으로 오슬로 항구가 보였습니다. 새로운 배들이 건조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번엔 한국에서 만들어질 배들이었습니다. 그 배들은 바다 위에서 50년을 버틸 것입니다. 1년이 흘렀습니다. 저는 다시 거제에 와 있었어요. 대우조선해양 부두에는 거대한 LNG 운반선이 정박해 있었습니다. 한국의 기술로 완성된 배였죠. 인도식 날이었어요. 태극기와 노르웨이 국기가 나란히 바람에 펄럭였습니다. 박말순이 제 옆에 섰어요. 56세에서 57세가 된 그녀의 얼굴에는 자부심이 가득했습니다. 이 배는 바다와 50년을 함께할 겁니다. 박말순의 말은 단순한 예측이 아니었어요. 약속이었습니다. 30년 넘게 용접 토치를 잡아온 장인의 약속이었죠. 이번엔 두렵지 않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말했어요. 20년간 저를 괴롭혀온 두려움이 이제는 사라졌습니다. 노르드호의 악몽도 떨리는 손도 불길 속 비명도 더 이상 저를 찾아오지 않았죠. 김도현 엔지니어가 다가왔습니다. 그는 선체를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기술은 숫자가 아니라 철학입니다. 바다는 정직한 사람의 편이에요. 10년 전 그가 제게 했던 말이었습니다. 그때는 이해하지 못했지만 이제는 알았어요. 진짜 기술은 마음에서 시작된다는 것을요. 요나스도 함께였습니다. 1년간 현장을 오가며 그 아이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노트북보다 안전모를 더 자주 쓰게 됐고 데이터보다 사람의 이야기를 먼저 듣게 됐습니다. 아버지, 제가 이 배의 첫 항해에 동승하고 싶습니다. 요나스의 제안에 저는 놀랐어요. 사무실 책상에 앉아있던 아이가 이제 바다로 나가겠다고 했으니까요. 좋아. 함께 가자. 저는 아들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20년 만에 처음으로 아버지와 아들이 같은 배를 타게 됐죠. 출항 준비가 시작됐어요. 부선장 라울이 무전으로 보고했습니다. 모든 시스템 정상. 화물창 온도 영하 162도 유지. 완벽합니다, 캡틴.
라울의 목소리는 자신감으로 가득했어요. 18시간의 악몽을 함께 겪었던 그도 이제는 안심하고 있었습니다. 엔진이 시동을 걸었습니다. 깊고 안정적인 소리가 선체를 울렸어요. 박말순과 김도현이 부두에서 손을 흔들었습니다. 저도 손을 들어 화답했죠. 배가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거제 앞바다가 펼쳐졌어요. 수평선 너머로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황금빛 노을이 바다를 물들였죠. 요나스가 선교에서 밖을 내다봤어요. 아버지, 아름답네요. 그래, 바다는 언제나 아름답지. 저는 대답했습니다. 40년간 바다에서 살았지만 이 순간만큼 바다가 평화롭게 느껴진 적은 없었어요. 항해는 순조로웠습니다. 18시간이 지나고 36시간이 지나고 72시간이 지났어요. 모든 시스템이 완벽하게 작동했습니다. 용접선에는 단 한 점의 균열도 없었죠. 나흘째 되는 날 저녁, 저는 갑판에 홀로 섰습니다. 별이 쏟아질 듯 밝았어요. 북극성이 저를 인도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기술을 샀다고 생각했지만 신뢰를 배웠습니다. 효율을 추구했지만 철학을 얻었어요. 그리고 그것이 제 인생 최고의 투자였습니다. 은퇴는 한 달 뒤로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두렵지 않았어요. 저는 제 역할을 다했으니까요. 바다는 저를 용서했고 아들은 제 뜻을 이어받았으며 진실은 승리했습니다. 요나스가 다가와 제 옆에 섰습니다. 부자는 말없이 바다를 바라봤어요. 파도 소리만이 고요히 들렸습니다. 한 번의 균열이 모든 걸 무너뜨린다.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한 번의 진실이 모든 걸 바로 세우기도 하죠. 요나스가 대답했어요.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제 아들은 이제 진짜 어른이 됐습니다. 배는 계속 나아갔습니다. 바다는 정직한 사람의 편이었고 우리는 그 바다 위를 항해하고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나요? 진실과 신뢰의 가치에 대한 이야기를 더 많은 분들과 나누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